네, 안녕하세요. 2026년도 시네마테크 네트워크 포럼에 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원래라면 권영수 대표가 간단한 인사말을 드릴 예정이었지만 좀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포럼 관련해서 간단한 순서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네마테크에서는 매년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반기에는 좀 서울 의제나 보편적인 의제를 다루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주로 지역 의제를 바탕으로 해서 네트워크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관련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지역의 영화관을 만들고 지역에 새롭게 영화관을 구성하는 의제로 해서 네트워크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네마테크 네트워크 포럼에서는 서울시의 영화 정책 재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서울시가 영화 지원 정책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영화인들에게 국한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서울 시민들이 영화를 많이 보러 다니고요. 서울의 가장 큰 도시로서 영화관들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정책에 비해서 제대로 부각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발표가 있고요.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토론이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발표자분들에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발표를 부탁드리긴 했는데 가급적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한 10분 정도 무대 세팅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2부에는 패널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약정된 패널 참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객석에 계신 분들의 또 이야기도 들을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좋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곧바로 1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도시의 영화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이 프랑스 파리의 미숑 시네마와 프롬 데 시마주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인하대학교 노철환입니다. 오늘 내용은 대략 이렇게 크게 미숑 시네마 프롬 데 시마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 발제의 문제 제기는 파리는 어떻게 영화 도시가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자주 하는 이야기여서 지루할 것 같으니 빨리 앞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이야기는 이 스크린 효과점, 그러니까 특정 영화만 볼 수밖에 없는 이 영화 환경이 결과적으로 관객들의 영화 편식을 만들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네필이 만들어질 환경을 이렇게 마르게 해버렸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만큼이나 꽤나 회복이 잘 되고 있고, 특히 프랑스 영화의 경우는 코로나 전 3년 평균보다 오히려 높은 성과를 2024년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천만 관객 영화도 프랑스에서 돌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10편 영화의 시장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예술 실험 영화로 따지면 독립예술 영화에 해당하는 영화는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이 있기 때문인 거죠. 특정 영화가 장악할 수 없도록 스크린 상한제가 법으로 규제되어 있고, 그리고 예술 실험 영화관에게는 자유롭게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100년도 더 전부터 영화관, 즉 독립영화관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네클럽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곳에서 이제 영화 사랑, 그리고 영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인 시네클럽들이 100년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네필들은 그냥 땅에서 솟아난 것일까라는 게 본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프랑스는 상당히 많은 영화 예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네필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열심히 육성한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1980년대가 프랑스가 이제 60년대 이제 노벨받으로 크게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다가 80년대 이렇게 추락하던 시절에 위기감을 느낀 이 프랑스 이 영화 정책 그 담당자들이 어린이들부터 어떻게 하면 영화를 다시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클라소 시네마 극장에서 우리 교실 이런 이름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시작이 중학교 89년에서 시작해서 초등학교 94년, 고등학교 98년,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치원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청소년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주목할 만한 게 여기 중간쯤에 잘 보이셨는데, 요 즈음에 있는 세자르데 리세앙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세자르상 안에도 고등학생이 뽑는 세자르상 분야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파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미스용 시네마입니다. 파리라는 도시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크기는 서울의 한 5분의 1, 그리고 인구는 한 4분의 1 되고요. 지하철 노선수나 지하철 역수는 서울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수는 한 3배 정도 되고요. 전체 예산 얼추 정확하진 않은데 얼추 보니까 서울시가 50 조금 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파리가 서울의 한 3배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 도시입니다. 영화 속에 나타나는 파리의 모습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또 자주 만나실 겁니다. 예수가 낭만의 도시라는 이 이미지를 이 영화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파리 시민들은 또 영화를 대단히 사랑하는 시민들이기도 합니다. 연간 관객 수가 약 1,800만 명으로 우리나라가 2019년에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 수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해였는데 그때 우리 평균 관람회 수가 4몇 회 정도 됐거든요. 연간. 그것으로 따지면 파리 관객들은 2배를 많이 보는 상당히 영화를 많이 보는 이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오늘 소개해드릴 포럼 데시 마주와 시네마테크 후에드 헤네 등을 오늘 사례로 한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파리에서는 영화 제작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듯이 찍을 곳이 많기 때문인 거죠. 그 중에 또 하나는 이 2012년에 이 류배송이라는 감독이 이 생드니의 시대 디 시네마 영화 도시라는 이름이죠. 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거대한 스튜디오를 집어넣고 그리고 학교도 집어넣고 영화사도 집어넣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장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 생드니에 있던 발전소 모습이고 그것을 이렇게 개조를 해서 이렇게 파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랑제골 중에 하나인 루이 리메르가 이쪽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대한 스튜디오도 마련되어 있죠. 1.1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스튜디오 9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꽤 큰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이렇게 간섭하는 시 기구가 바로 이 미스용 시네마입니다. 2002년에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파리시 문화국 산하에 있는 일종의 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임무로는 파리시의 영화 관련 활동을 홍보하고 시민의 문화적 공성을 증진하며 영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개발한다 정도가 이들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이제 CNC라고 부르는 영화 동영상 센터와 그리고 이제 파리가 있으면 파리 주변에 우리로 따지면 경기도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을 이제 일드프랑스라고 하는데 그들의 지역 문화 사무국 탑이라고 부르는 이들과 함께 손을 잡아서 정책을 진행하고 있죠. 전체 예산은 1,050만 유로로 하나로 약 19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전체 파리시의 예산이 150조가 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게 푼 돈이다라고 봐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미스용 시네마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총 책임자로 미셸 고메즈가 2002년부터 25년 시작될 때부터 작년까지 대장을 맡았는데요. 이분이 이번에 은퇴를 하면서 후임자로 이 쇼피키아스가 현재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담당자가 현재 이렇게 쓰여 있는데 최근 정보가 이렇게 파리시 페이지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기 저도 찾아본 자료라 바뀌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23년 동안 계속 한 일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도 썩 바뀔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용 시네마의 6대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인데요. 전체 예산은 28만 유로로 매년 15편을 선정해서 한 편에 2만 유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2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세엔세에서 이제 2만 유로 거기 책자에 오타가 각 주에 있어서 안 보이시면 좋겠네요. 드주버부가 앙유로라고 썼는데 앙유버부 드주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2유로를 쓰면 국가에서 1유로를 이렇게 추가로 도와주는 형태니까 프로젝트 2만 유로를 받는 영화라면 3만 유로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돈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영화진흥위원회가 단편 영화 한 9천만 원 도와주지 않나요? 다 합쳐서? 그렇게 따지면 한 편 반 정도값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촬영 관련 행정 지원인데요. 이 전담 기관, 그러니까 산하에 이제 파리필름이라는 이제 독자 기관이 운영됩니다. 이 기관은 그 서울 영상위원회 상당히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촬영 허가, 기술 요청, 이미지 사용권 이런 거 지원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예펠탑 같은 유명한 장소는 그곳에서 그냥 본인들이 돈 받고 따로 인정을 해줘서 예외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파리에서 혹시 촬영하시려면 행정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싶다면 10인 미만으로 팀을 구성하시면 되게 빨리 됩니다. 많이 데려가시면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는 영화관 다양성 보전 증진 사업인데요. 전체 예산이 120만 유로이고 이 사업은 센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 실험영화관 지원 사업과 상당히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두 번째 운영보조금은 센스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추가 지원금의 형태이고요. 첫 번째 형태가 조금 독특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엠캐두라는 이제 멀티플렉스 체인이자 좀 예술전용관 같은 좀 독특한 형식의 이 체인에 깨드센느 그리고 깨드루아흐라는 두 극장을 이 파리시 12군가 거기가 좀 이렇게 음침한 강변 지역이에요. 근데 그 강변에다가 예쁜 극장을 두 채를 지어서 일종의 도시 재생을 시킨 형태로 만든 성공 사례로 이 엠캐두가 많이 언급이 되고요. 이 룩소 같은 경우는 우리 김성 프로그래머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화제와 이제 영화 행사 지원이 있는데 연간 예산은 175만 유로이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이 파리시에서 지원하는 영화제들입니다. 몽프레메 페스티벌에서 나의 첫 번째 축제라는 제목인데요. 여기 앞에 써드린 것처럼 2살에서 12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제입니다. 4유로의 저렴한 관람료로 그리고 독특한 거는 여기에 선정돼서 상영되는 영화들은 예술 실험 영화라는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무조건 재밌는 거가 아니라 나름의 의미 있는 영화를 제안하는 영화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뚜알 엉숑띠라는 거는 교원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상영회이고요. 이거는 교정기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되게 유명한 급식하는 기관인데 이들하고도 연계해서 이제 밥하고 상영회를 또 연결하는 그런 행사도 파리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죠. 그렇게 또 이것하고 이제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프랑스의 영화 정책에서 정말 상당 부분 많은 공을 들이는 게 바로 차세대 영화 애호가 육성입니다. 그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시네마테크 호베르린이라는 어린이 전문 시네마테크인데요. 1년 예산이 겨우 32만 유로,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조그만 그냥 건물 한 채로 되어 있는 시네마테크입니다. 원래는 이제 파리시 시네마테크라는 이름으로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이 1968년에 이 호베르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현재 이르고 있고요. 이곳을 만든 아들리엔 브리노라는 분은 이 예술 뭐 이런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재밌는 교육 도구로 활용하고 싶다. 이게 참 도움이 될 거다라는 철학으로 이곳을 만든 분입니다. 이 사진에 나온 저기 어린이가 이 호베르린이라는 아역 출신 배우고요. 나치에게 이렇게 사형 언도를 나중에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리는 이름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나중에 홈페이지에 가서 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포럼 데 지마주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 포럼 데 지마주는 이제 파리의 한가운데에 있는 샤틀레레알이라는 지하철역, 거대한 지하철역 지하에 같이 있는 일종의 뭐 시네마테크, 비디오테크입니다. 이 파리의 지하철 노선도인데요. 가운데 잘 보시면 여기가 샤틀레라고 써져 있습니다. 안 보이실까봐 크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여기 이제 레알이라고 이제 시장 이제 레알 잠시 그림 보여드릴 텐데요. 오텔드빌이 시청입니다. 그리고 이 섬이 이제 노트르담 있는 섬이고요. 예, 소르본 있고 뭐 다 그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이 옛날 레알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70년대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되었고요. 2018년에 오랜 기간 동안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입니다. 이곳에 만들어진 포럼 데 지마주는 이 시인인 피에르 에마누엘이라는 분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왜 만들었냐면 파리하고 관련된 모든 영상들을 한번 모아봅시다 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만이 아니라 모든 영상물을 다 모았는데요. 그것을 보관하고 정리해서 개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기관이 포럼 데 지마주였는데 원래 이름은 위에 써진 것처럼 파리 비디오테크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98년에 포럼 데 지마주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포함하기 시작하는데요. 2005년에서 8년 전면 개조 공사를 한 다음에 현재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에 지나가는 저 소년이 이번에 대학간 제 큰아들이에요. 이 포럼 데 지마주는 세계 상영관, 뭐 숫자 얼추 세 보시면 800 좀 넘는 상영관을 가지고 있고요. 프랑스 트리포 도서관, 영화 도서관이 함께 있고 그 옆에는 유럽 최대 극장인 28개관짜리 유제세 시네시테레알이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이 세리마니아라는 행사입니다. 이름처럼 TV 시리즈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잘 돼서 2018년에는 이제 지역 뭐 분권 뭐 이렇게 공동 발전 뭐 이런 걸로 릴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갔고요. 현재도 지금 세계 최대 시리즈 페스티벌 중에 하나로 성장한 행사가 바로 포럼 데 지마주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극장이고요. 옆에 옆집 극장, 예, 세리마니아 최근 홈페이지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포럼 데 지마주는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느냐. 시작은 비디오 모으는 곳에서 시작하고 중간에는 영화관들이 모여서 하는 이렇게 약간 어두운 그런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이렇게 되게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연간 방문객이 약 30만 명인데요. 아까 제가 800 몇 석이라고 했으니까 1년 내내 상영관이 완전 다 차도 30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홈페이지 모양이고요. 최근에 한 기획전이죠. 거짓말의 기술.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지난주에 기생충도 상영했습니다. 이것은 공짜는 아니고요. 까트 포럼 일리미테라고 해서 매달 9유로씩 내면 모든 프로그램 상영회에 공짜로 이렇게 무제한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카드가 있고요. 1년에 6유로를 내면 4유로로 할인받아서 우리 소시네마들도 약간 이상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요금은 1년 단위로 내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파리시에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연 예산은 800만 유로인데 그중에 80%를 지원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대표와 7인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여기서 독특한 지점은 이제 4가지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이사회 이게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집행부의 전문가 사이. 그러니까 여기에 인원들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다 대부분 영화 관련 일을 한 사람입니다. 세자르 아카데미, 세자르 영화상 대표인 거죠. 이런 식의 전문가 집단이 있고요. 또 다른 직에는 당연직으로 시 관계자가 있습니다. 보시면 파리시 문화 담당 보좌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포럼 데 지마지가 위치하는 파리 1구, 그걸 이제 파리 성트라고 하는데 파리 1구 시 구청장이겠죠. 구청장도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활동 멤버라고 해서 앞서 보여드린 집행부의 사인을 포함한 인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노란 표시 통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 관계자가 의결권은 없지만 보조자로 2명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인 제안은 이 다음에 우리 원관장님이나 다음 발제자들께서 너무 잘해 주실 테니까 포럼 데 지마주와 미션 시네마 관련된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럼 데 지마주를 제가 지난번에도 되게 오랫동안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곳의 정말 독특한 지점은 시네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네필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 중에 벌써 오래됐네요. 이 뚜모파리라는 곳인데요. 8가지 예술 분야의 창작 학교를 이 안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창작을 공짜로 이곳에서 배울 수 있게 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곳에 익숙하게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시네키드라고 해서 프랑스는 수요일에 학교를 안 가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일요일에 어린이 대상 상영회나 한다거나 먹을 것도 주고 더 독특한 건 뚜뿌띠 시네마, 아주 작은 시네마인데 겨울방학에 운영이 되고요. 대상이 보시면 무려 18개월에서 4세입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3세 미만은 극장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기 때부터 친절하게 영화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캐대언 때문에 이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광객 수가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화 촬영지일지 프랑스의 이제 파리 필름도 우리가 좀 더 참고해서 인센티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얼마나 이들이 찾아오게 만들지도 우리가 더 잘 포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영화만이 아니라 영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과 인문학을 연결시킨 이 활용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사례에서 이걸 좁혀보면 좋고 나쁘게 보면 나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20년 넘게 얘들 연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정말 한 번 자리 잡으면 늙어서 이렇게 쓰러지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봅니다. 극장장들도 다들 70살 넘어서까지도 활동하신 분들 되게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문화와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프랑스에서 공부한 척 하려고 일부러로 한마디 하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이 밑에 써져 있는 아드형 부인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린이를 위한 이 시네마테크 만드신 창립자이신데요. Le cinéma peut poétiser tout ce qu'il touche. C'est le musée de soi et l'exposition ambulante dont on parle depuis si longtemps et qu'on n'avait jamais pu réaliser avant lui 라고 써져 있는데요. 영화는 닿는 모든 것을 시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모두 오랫동안 말해왔지만 이전에는 결코 실현할 수 없었던 전역박물관. 영화가 언제나 어둡잖아요. 전역박물관이자 순회 전시회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영화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서울시 영화정책 그리고 시네마테크를 만드는데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디스페이스라는 극장에서 일하는 오윤승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서울시의 영화 영상 정책의 전달 체계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실행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인디스페이스의 공식 견해는 아니고요. 정책 연구자로서 제가 서울시의 영화 정책을 재구성한다면 어떤 방향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든 그 내용입니다. 그 점 먼저 문념해 주시고요. 사실 뭐 서울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한국의 이제 영화나 영상 문화의 중심 도시입니다. 창작자도 제일 많이 있고 후반 작업 업체나 제작사, 배급사 뭐 이런 것들도 다 모여 있고요. 극장도 영국에서 제일 많이 있고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관객들도 전국에서 제일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객이 많은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시가 영화와 관련된 생태계의 핵심에 있지만 서울시의 영화 영상 정책은 그 위상에 이렇게 걸맞지 않은 상태다라는 게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서울시가 그렇다고 정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영상위원회도 있고요. 서울영화센터라고 이름이 붙여진 시네마테크도 지어졌고 또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콘텐츠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서울개체 영화제 지원도 하고 있고요. 서울영상위원회를 통해서 독립영화 지원도 하고 있고 자치구 도서관 이런 데서 독립영화 상영하는 인디서울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영상 미디어 센터들도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은 그 정책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이 정책들이 하나의 도시 전략 안에서 충분하게 연결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영화 영상 정책 자산들을 하나의 철학과 전달 체계로 다시 묶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서울시의 영화 정책의 재구성이 필요하냐? 크게 네 가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시민들의 권리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시민들이 주로 관객이거나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었을 텐데요. 지금의 시민은 수동적으로 영화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공유하고 해석하고 비평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문화권도 향유권을 넘어서 커뮤니케이션 권리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영화 영상 정책은 이 변화를 반영해야 됩니다. 생활권 공동상영이라든가 영상 리터러시 교육이라든가 청소년 영화 교육이라든가 시민 영상 제작 교육이라든가 시네클럽 커뮤니티 시네마 같은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인프라로 깔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 다양성의 위기입니다. 그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문화 다양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특정한 영화들을 마치 보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다양한 삶의 경험이나 사회적 질문, 미적 실험들을 이어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예술이고 상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기억을 기록하고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드러내고 시민이 자기 세대를 이해하도록 돕는 공공문화의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의 위기를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더 이상 극장용 장편 영화 중심의 단일한 가치사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영화도 있고 방송 영상도 있고 OTT 시리즈도 있고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같은 이제 영상 매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스토리 IP라는 방식으로 다 좀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화나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영화랑 가깝게 묶여 있는 컨텐츠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영화 지원은 촬영을 지원한다거나 제작 지원을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기획 개발을 해야 되고 스토리 IP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놓아야 되고 후반 작업이나 그리고 관객 개발까지 전주기 생태계를 이어가는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서울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서울을 떠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시의 국가의 중앙 정부의 모든 것이 다 배치가 돼 있어서 굳이 서울시가 뭘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서울시가 서울의 문화, 서울의 영상 문화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변화들에 따라서 서울시의 영화 영상 정책은 시민 영상 문화권, 영화 예술의 공공성, 영화 콘텐츠 산업, 서울형 도시 전략을 함께 아우르는 체계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세울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는 정책이나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정책과 사업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서울에도 이제 이렇게 각종 컨텐츠 지원을 하는 사업과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영화 예술의 공공성하고는 이어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영화센터가 서울의 콘텐츠 지원 사업과 문화적 공공예술이 맞닿아 있지 않다는 걸 가장 증명하는 공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서울영화센터를 지금처럼 산업 홍보를 하고 행사를 하는 공간으로 둔다면 사실 서울의 영화 문화의 거점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영화센터를 서울시네마테크로 이렇게 복원하고 상영, 아카이브, 비평, 교육을 담당하는 거점으로 정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영화 영상 문화 전달망도 강하게 키워야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생활권 문화공간, 도서관, 학교, 영상 미디어 센터, 지역 동예술영화관, 시네클럽들을 이렇게 서울시 차원의 전달망으로 묶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객들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향유하는 데이터 같은 것도 모을 필요가 있고 산업 성과나 문화 다양성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시민의 접근성이 어떻게 높아지고 있는지,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와 평가 체계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필요한 개편 방향을 말씀드릴 텐데요. 핵심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체계를 만드는 조례이고요. 두 번째는 그 현장에 이렇게 민간 그 영화인들, 창작자들과 그 서울시가 어떤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맺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실행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조례입니다. 현재 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영상기존조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조례를 좀 더 그 영화와 영상을 그 정책 대상으로 분명하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민의 영상 문화권이나 영화 영상 예술의 공공성이나 서울시네마테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조례로 그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는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만들고 그 현재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각종 기관들의 그 내용들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례 개정은 단순히 뭐 이렇게 조례 하나를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서울시가 영화나 영상을 어떻게 도시의 책무로 책임지겠다는 제도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 서울영상진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심의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그 정책의 방향과 균형을 잡는 민관 협치 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 위원회 안에 영화 산업이나 영화 예술의 공공성이나 시민 영상 분야나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실행기관입니다. 그 거버넌스를 새로운 위원회가 담당을 한다면 실행을 하는 기구가 필요할 텐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그 서울영화 콘텐츠진흥원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서울영상위원회가 이 역할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영상위원회를 서울시의 그 영화 영상 콘텐츠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바꿔가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영화 콘텐츠진흥원이 만들어진다면 산업 부분이나 공공 부분이나 시민 영상 문화 부분이나 그다음에 전략기획 데이터 같은 것을 다루는 그 본부들을 두고 운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하나의 이렇게 기구 안에 문화나 뭐 이렇게 그 산업을 같이 두는 걸까? 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그 영화와 관련된 그 사업이나 일들이라는 게 딱 뭐 산업과 이렇게 그 문화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교체 영화제 지원 같은 경우는 그 한쪽 면은 그 영화 예술 시민들이 향유하는 그 영화 예술이나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서울교체 영화제들이 하게 될 뭐 피칭이나 마켓이나 배급 연계 기능들은 산업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서울의 산업 기능하고 매칭이 돼야 그 제대로 관객 개발을 하고 그 영화제가 이렇게 모색하는 그 제작 지원의 모델들이 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사례를 통해서 서울시의 공공정책과 산업정책이 한 구조 안에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서울영화센터의 문제도 이 구조 안에서 다시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서울영화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네마테크 기능을 중심으로 한 영화 문화, 공공문화의 거점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이
파리에 이제 이렇게 그 영화 정책이 포럼대 이마주가 무언가 상징하는 부분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서울 시네마테크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방향을 위해서는 현재의 그 서울영화센터 공간뿐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간들이 확보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인 영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촬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제 혜택 같은 걸 많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지자체 단위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작을 지원하는 펀드 같은 것도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 펀드 안에 그 영화 문화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임팩트 계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펀드 안에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과 다양성이나 공공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그 포괄시켜서 그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도 산업 지원은 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공공성은 다양성으로 평가하는 이런 평가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거버넌스 기구인 서울 영상진흥위원회를 실질적인 기구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그 서울영상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고도화해서 그 사업들을 서울영상위원회로 모으고 체계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관 기관의 기능들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애니메이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뭐 애니메이션, 웹툰, 만화 같은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영화나 영상 사업과 이렇게 그 연결될 수 있도록 공동 사업으로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사업들을 모아가면서 이렇게 그 필요성이 확인이 되면 서울 영화 콘텐츠 진흥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서울 영화 콘텐츠 진흥원이 서울형 K컬처를 지원하는 지원 체계의 핵심이 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짧게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 서울시가 어떤 방식으로 영화 영상 정책을 펼칠 것인지 철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그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단일된 실행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현재 그 설립되어 있는 서울영화센터는 서울시네마테크로 변경하고 시민들이 그 향유하고 참여하고 그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생활권 전달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 발표를 하고요. 서울 아트 시네마 프로그램 디렉터 김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이 서울의 영화 다양성을 실현할 때 그인데요. 제 발표 오늘의 발표는 이 중에 케이스 스타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의 짧은 보고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주년 시네마테크 친구들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중인데요. 생각해보면 이 20년 동안 두 번의 시네마테크 전용관 건립이 무산이 됐습니다. 한 번은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한 다양성 복합 상영관 프로젝트였고요. 이것은 2009년도에 좌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서울시와 함께했던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입니다.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이 서울 영화 센터로 변경되는 좀 과정을 살펴보면서 서울시 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이건 이미 실패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또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래에 관한 논의는 이미 조금 전에 원승환 관장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실패의 교훈을 찾아보는 데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실패라고 하니까 좀 약간 무능해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시네마테크 프랑스에서도 한 30년 정도 이전 계획의 실패와 자초를 겪다가 2007년도에 베르시라는 곳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실패는 아주 글로벌한 현상이기 때문에 굳이 꼭 한국적인 상황만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때로는 실패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영진이와 함께했던 복합상영관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2010년도부터 서울 아트시네마와 미디에트 그리고 인디스페이스가 함께 새로운 공간 마련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출발점은 도시와 영화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양성 복합상영관을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은 조금 더 다른 기획이었고요. 서울시와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은 도시 안에서도 영화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와 영화의 관계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제작이 있고 또 제한, 표상이 있고 또 수용, 상영과 소비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시네마테크 건립과 관련됐던 것은 이 세 번째 측면, 수용과 관련된 것이고요. 오늘날 또 서울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영화가 어떻게 상영이 되고 또 공유되고 경험되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정책에서 이렇게 관객과 영화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공간, 말하자면 영화관과 또 상영 장소들의 중요성이 좀 간과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물론 영화관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영화제도 또 포함되고요. 되게 작은 상영회들도 포함됩니다. 서울은 말씀 주신 것들처럼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이 국제적인 도시로서 이 서울의 성격에 걸맞는 영화 상영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과 좀 간단하게 비교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조금씩의 시차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은 다른 주요 국제 도시들과 지표를 비교해보더라도 상영관 수나 그다음에 관객 수에서는 그다지 부족한 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까지 포함하려면 경기도민들이 서울에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하자면 굉장히 많은 관객 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관객 수가 1억 600만 명 정도라면 서울의 영화 관객 수가 2,878만 명. 그 작년도에 영화진흥위원회 통계 자료인데 비교해보자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관 수, 스크린 수. 근데 비교 대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적은 것은 독립극장들이에요. 예술영화관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멀티플렉스에 비교하자면 이 독립극장 혹은 예술영화관의 수는 엄격하게 적습니다. 서울영화관의 86개관의 경우가 멀티플렉스 극장이 69개관이고 557개 스크린 중에서 532개 스크린이 멀티플렉스입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스 극장이 전체 극장 수에서 우선 95.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지표로만 보자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런 예술영화관 혹은 독립영화관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지원 기관들도 있습니다. 원상 관장이 얘기해 주셨지만 없는 것은 아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리와 런던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영상위원회가 있고 서울영상진흥위원회가 있고 작년에 개발했던 서울영화센터 혹은 서울공개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영화센터들이 있습니다. 파리의 사례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런던의 사례를 잠깐만 언급드리자면 런던의 경우는 필름
런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서울시장 서울영상위원회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만들어진 그 기구들이 만들어진 시기만 보자면 서울도 뭐 별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필름 런던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필름 허브 런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름 허브 런던은 주로 이제 영화 상영관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고요. 필름 런던이 이끄는 협력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영국에는 이 펜 시네마라고 해서 영화 관객 네트워크가 또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BFI가 하고 있는 영화 관객 네트워크의 한 일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BFI 내셔널 로터리 기금을 통해서 좀 운영이 되고 있고 비교해 보자면 이제 서울의 경우라면 이제 이런 필름 허브 런던 같은 그런 기구 조직 이런 것이 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서울의 예술영화 지도를 예전에 세이브드 시네마 하면서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못 찾아가지고 챗GPT 만들어봤는데 굉장히 무슨 조선시대 그림 같은 느낌이 나지만 어쨌든 비교하기 좀 좋으라고 만들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예술영화관이 없는 구들이 좀 여전히 존재하고요.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비교해보자면 파리가 인구수 대비를 보자면 예술영화관 수가 굉장히 많고 없는 구들의 영화관을 만드는 게 또 정책적인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영의 측면 그리고 관객과 만나는 공간과 관련해서 보자면 여전히 정책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것이 여전히 한 20년 정도 서울 영상위가 만들어지고 2010년도에 서울 영화진흥위원회가 출범을 했으니까요. 한 15년 정도, 16년 정도의 역사가 있지만 여전히 문화예술 쪽의 지원이 좀 미비하다. 이런 불균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서울시의 정책 부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발표하신 파리시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의 영화의 미션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도시의 이 영화 정책, 아까 미션 시네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션 시네마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에 들어가 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일관된 정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표시되어져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영화 정책과 관련해서 보자면 이런 식의 정책 일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일관성과 그 다음에 거버넌스의 두 가지 측면 안에서 서울영화센터와 관련된 관련 과정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먼저 도시의 영화 정책 안에서 보자면 이런 세 가지 앞서 원장 관장이 얘기해 주셨지만 목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진행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라면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영상위원회, 그리고 서울영상진흥위원회, 그리고 서울경제진흥원이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영화센터. 서울영화센터는 기구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편의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정책 일관성과 거버넌스의 측면 안에서 봤을 때 일단 하나의 기사를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2025년 9월에 서울시의 설명 자료입니다. 이 서울시의 설명 자료에서 보면 서울 영상진흥위원회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사실 영화 관계자들도 서울 영상진흥위원회 존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2024년, 2025년에야 좀 더 실체를 좀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트가 없어요. 서울시 안에 들어가 봐서 굉장히 복잡한 경로를 통과해 봐야 서울영상진흥위원회 그리고 어떤 분들이 위원인지도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고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도 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력을 기울이면 확인할 수 있지만 대체로 일반적인 조직 기구에 비하자면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의도적인 게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인용한 이유는 서울영화센터로 변경된 것이 영상진흥 조례의거에 설치된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한 사항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2025년,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서울 아트 시네마나 미데이트나 에디스페이스 그리고 영화인연대 등 영화인들이 함께 배석해서 서울시 관계자를 만났을 때에도 들을 수 있었던 말들은 서울영상진흥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서울의 영화지원기구 중에 하나인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조직 중에 하나인 영상진흥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조직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서울영상진흥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4조의 일부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세 가지 주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영화 문화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을 이곳에서 심의하고 어떤 점에서 우선 의결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영상위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부터 이제 서울 시네마테크가 서울 영상센터로 관련된 좀 과정들을 조금 되짚어 보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코로나에서 좀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장이 발표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자면 이 정도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만들어지고요. 국제 설계 공모가 진행이 됐었고요. 2018년도에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준비위원회라는 게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서울 시네마테크 운영 컨설팅과 관련된 일반 시민 공청회도 열렸고 최종적으로 운영 컨설팅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들 아시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졌기 때문에 공사도 좀 지연이 많이 됐고요. 회의도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준비위원회 회의도 제대로 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준비위원회는 영화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체적으로 그 전까지 건립 전까지 그러니까 설계 공모 전까지 진행됐던 부분들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서울 시네마테크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렇게 논의하는 영화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준비위원회와 서울시의 관계자들이 논의들을 거쳐서 운영과 관련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에서 2024년의 과정을 보시면 서울영화센터 운영자문위원회를 서울영상진흥위원회에서 구성을 하게 되고요. 한 5번 정도의 소위원회가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서울 시네마테크에서 서울영화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상영관의 구성도 원래 있었던 시네마테크의 기능과 용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일반 상영관이 됐고 고전예술영화진흥관이 독립영화진흥관으로 된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독립영화진흥관은 또 다른 용도로 또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목표, 목적, 기능, 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내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설계, 건축, 설계 변경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진행이 됐는데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어쨌든 이 논의 자체는 서울영상진흥위원회에서 서울영화진흥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시의 의결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5년에도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소위원회가 새로 또 구성이 돼서 4월에서 5월 사이에 진행됐고요. 이 주요 내용은 서울영화센터의 정체성 및 추진 방향을 새로 정하고 그리고 서울영화센터가 이제 개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개관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상영관의 운영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를 최종적으로는 유명 입찰로 진행한다를 심의 의결하는 것이 또 서울영상진흥위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서울 시네마테크에서 서울 영화센터로 변경된 데에는 서울시의 영화 정책 기관 중에서 서울 영상진흥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운영 규정상에서 보면은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결정, 심의 의결까지 진행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문기구가 어떻게 그동안 10여 년 정도까지 진행이 됐던 큰 프로젝트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력이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두 가지 변경, 그러니까 서울 시네마테크에서 서울 영화센터로 변경된 것과 서울 영화센터의 운영 계획에 대한 그 변경,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자료화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전히 궁금한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 영화센터의 문제점을 좀 보시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애초에 이제 추진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립구역에 따른 공간 구성들의 기획 안들이 있었고, 이것은 두 가지의 용역 컨설팅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2013년도에 연구 용역이 하나 있었고, 2019년도에 말씀드렸던 서울 시네마테크 운영 컨설팅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서 있었던 추진 배경 목표를 대신하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시가 만들고 민간이 운영하는 운영 계획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영화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한 최종 결과 보고서입니다. 사실 이 시네마테크 건립의 프로젝트는 21세기에 들어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자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됐고요. 이것은 전 세계의 좀 글로벌한 프로젝트의 한 일환이기도 했어요. 파리가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벨시에 개관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뉴욕의 경우도 아메리칸 링컨 센터도 새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토론토 벨라이트 박스 같은 경우는 새롭게 21세기의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고요. 어제 이제 네트워크 포럼을 진행을 했지만, 베를린의 아스날 같은 경우도 소니 센터에서 나와서 지금 사일런트 그린이라는 웨딩의 새로운 공간을 또 마련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몇 가지의 공간들의 후보지들을 거쳐서 현재 공간으로 이전이 됐어요. 계획이 결정이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광화문에 있는 국세청 자리도 있었고, 영등포 역 앞에 공간도 있었고, 한성대 입구 옆에 공간도 있었고, 남원상가 건물을 재개발해서 리노베이션해서 하자라는 안도 있었고, 그래도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다른 공간들이 아닌 있었지만 지금 공간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이 서울영화센터의 운영 기본 계획의 변경의 내용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2005년도 작년에 서울영화센터 상영관 용역 입찰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용역 입찰이라는 것은 가끔씩 지금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영화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용역 입찰 과정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난해 올해 말까지 운영한 곳으로 용역 입찰 상영관 3개관 운영으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의 이 부분과 함의, 아까 말씀드린 실패의 함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2016년도에 저희들이 진행했던 몇 가지 워크숍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외 영화관들의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토론토에 말씀드렸던 벨라이트 박스 건립 과정이었습니다. 이 벨라이트 박스 건립 과정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처음부터 해서 오픈할 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계속 지속되는 회의체가 있었고요. 근데 저희들이 상정했던 것은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준비위원회가 개관까지 진행되는 아주 퍼머넌트한 그런 조직 기구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고요. 또 일시적인 또 기구들도 있습니다. 디자인위원회,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일시적인 소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아주 일시적인 소위원회에서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바꿨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이제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준비위원회와 함께 서울시가 논의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 영화센터가 정말 필요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벨라이트 박스의 건립을 주도했던 TS 핸들링 씨가 조언했던 건립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6가지가 있는데요. 따져보면 이 6가지 과정이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게 결과적으로는
왼쪽에 보시는 게 어쨌든 2019년에 있었던 컨설팅 용역의 최종 논의 중 하나였던 방안들입니다. 몇 가지를 비교 연구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또 살펴봤던 사례 중 하나가 아까 파리 미션 시네마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됐지만 룩소극장 같은 경우거든요. 룩소극장 같은 경우는 파리시가 건물을 매입해서 리노베이션 한 이후에 위탁을 맡겼는데 이게 공공 서비스 위임 계약, 그러니까 영화관의 경우는 첫 번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 위탁 운영 기간을 7년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입찰 용역이 1년 반, 그것도 4년간만 이제 용역하는 이것은 시네마테크에서 번성해 놨지 않는다. 예술영화관조차도 7년을 위탁 운영 기간으로 두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 좀 더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잘 아시는 타이페이 킹하우스 같은 경우인데요. 대만 같은 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들리는 스팟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요. 이것도 방치되었던 건물을 대만 타이베이시가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허샤오셴 감독이 이끄는 대만 영화문화협회가 경영을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7년, 5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위탁 기간은 장기 위탁 기간을 놓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운영의 이념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이라고 한다면 이 논의가 문화적인 논의에서 출발했다 갑자기 산업적인 논의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근간에 들어가 보면 각 나라의 영화 지원 정책의 중요한 구조들은 대체로 문화부입니다. 파리 같은 경우는 미션 시네마가 파리시 문화사업국 산하조직이라고 아까 발표해주셨는데 그런 뭐 다른 나라의 경우도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서울의 경우가 지금은 문화부서가 아니라 경제실 창조산업과 산하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서울영화센터 역시 서울경제진흥원이 이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런 지금 현재 서울의 영화 정책의 방향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 쪽에서 여전히 관리하에 놓여지는 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찾아보면 한 2015년도 무렵에 창조 경제라고 하는 좀 열풍이 불면서 전체적으로 영화 쪽의 논의가 이런 경제 쪽의 논의가 많이 흘러갔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서울시의 예산 안에서 경제실의 예산과 문화의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경제실 예산이 엄청나게 높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문화적으로 서울 시네마테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상영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옮겨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은 사실 단순한 건축 사업 이상의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던 일입니다. 10년 이상 진행이 됐고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서 영화문화 공공성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거의 한국에서 예외적인 모델 중 하나였어요. 아시다시피 부산 시네마테크가 가장 모범적인 상태로 1999년에 개관을 하고 나서 2012년도에 부산 영화의 전당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립한 모델 그리고 공익형 모델로서의 영상 자료를 했습니다. 원래 서울 시네마테크의 경우는 민간과 관이 같이 결합하는 모델을 생각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랑스로 얘기하자면 시네마테크 프랑스이랑 좀 비슷하고 말하자면 포럼 데 이마지보다는 시네마테크 프랑스도 좀 비슷하지만 국가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베를린의 아스날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까 룩소극장이나 타이페이시가 했던 광적 타이페이 같은 경우의 사례를 좀 들었던 게 국립이라든가 시립과는 좀 다른 민간이 시와 공공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1세기에 들어서 주요 도시들이 이런 영화문화기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는 프로젝트를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하긴 했지만 성공적으로 결과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요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21세기에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해서 공간을 만드는 모델로 개관까지 이어졌다면 전 세계에서 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공간으로 개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불씨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 과정들을 좀 살펴보므로 해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영화 정책 제안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지만 국립예술영화관 지원 정책을 좀 다양화하고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화유산의 보존과 장승에 관한 부분이 작년도 토론 때도 영화진흥위원회 정책 안에도 이 영화유산 정책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정책에서도 이 부분이 포함되고 젊은 영화의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의 실현 신설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호자와 그다음에 패널 참여들이 함께하는 토론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